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찰 전기에서부터 얘기를, 이제 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 거두절미하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일단, 두 물체를 이제 마찰을 시키면은 두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 A하고 B하고 두 개의 이제 물체가 있는데, 물론 두 물체는 여기서 이제 중성이야. 플러스 전기도 띠지 않고, 마이너스 전기도 띠지 않는 중성체인 물체 두 A, B를 준비를 하고, 이제 두 개를 비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플러스가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 지금 여기서는 A, B를 마찰시켰더니 A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됐고 B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 거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전기를 띠지 않던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 현상이라고 하고, 대전.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는 이제 원래 중성인 물체였지, 중성. 이제 중성이었는데 얘네 둘을 마찰을 시켰더니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인 이런 대전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A하고 B는 역시 다 이제 뭐 물체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 핵과 플러스를 띠지,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둘을 비볐을 때 A가 플러스가 되고 B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A에서 B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A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되었고 B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았던 거고, B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았던 건데, A에서 B 쪽으로 전자가 옮겨가서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마찰 전기, 마찰에 의해서 전기적 현상을 띠게 되었다. 이게 마찰 전기야. 별로 내용이 어려운 건 없고, 그렇다고 뭐 많은 양의 전자가 옮겨가서 굉장히 강력한 마이너스와 강력한 플러스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두 개를 비비면 그 표면에서 아주 일부 전자가 이동을 해서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A, B가 꼭 다른 물체여야만 되느냐, 같은 물체끼리 비비면 안 되느냐, 같은 물체끼리 비벼도 역시 전자가 옮겨가. 단지 A하고 B가 서로 다른 물체일 때가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기가 더 좋고 좀 더 많이 이동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뭐 A하고 B가 서로 같은 물체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비비면 이제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마찰 전기에서 하는 거고, 요 마찰 전기에서 이제 대전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본 수업을 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대전열은 뭐냐면 어떤 물체하고 어떤 물체를 비볐을 때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될 건지를 예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 놓은 거야. 예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요 표가, 요 대전열이 이제 교과서마다 주어져 있는데, 나오는 이름들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털가죽 같은 경우가 맨 왼쪽에 있고, 에보나이트 막대라는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수록 마이너스가 되기가 좋은 거고, 요 왼쪽에 있을수록 플러스 되기가 좋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명주하고 고무하고를 비빌 거야. 명주하고 고무를 마찰을 시키면은 누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누가 마이너스 전기를 띨 건지 요 위에 있는 대전열을 보고 대답을 할 수 있어. 지금 명주하고 고무를 비교해 보면 명주가 여기 있고 고무가 여기 있지. 그럼 둘을 비빈다고 하면 고무보다는 명주가 플러스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요 대전열을 보고 답을 할 때는 명주와 고무를 비비면 명주가 플러스가 되고 고무가 마이너스가 된다. 요렇게 요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을 비비면 명주가 플러스가 되고 고무가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러면 누가 전자를 잃은 거야? 명주하고 고무를 비비면은, 자, 명주가 플러스 대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명주 쪽에서 고무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명주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된 거고, 고무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돼. 요건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요걸 보고 요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줄만 알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번에는
유리하고 명주를 서로 이제 마찰을 시켰어. 유리하고 명주를. 아까는 명주하고 고무를 마찰을 시키는 거였고, 이번에는 유리하고 명주를 마찰시킬 거야. 유리하고 명주. 그러면 유리하고 명주를 마찰시키면 유리가 플러스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고 명주를 마찰을 시키면은 당연히 유리가 플러스가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럼 이번에는 자, 유리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유리가 갖고 있던 전자가 명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명주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유리가 전자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명주나 유리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모조리 옮겨갔다 뭐 그런 건 아니고 표면에 있는 일부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뜻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대전열을 보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멀리 있는 것끼리 이제 마찰을 시켰을 때 전자가 좀 더 확실히 많이 넘어갈 수 있게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유리하고 명주하고 마찰을 시키는 것보다는 유리하고 에보나이트 막대를 마찰을 시켰을 때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그런 현상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더 강하게 대전된다. 요런 내용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은 과거 교과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냥 가볍게 배우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찰전기하고 대전열이라는 내용을 지금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여기까지는 별반 무리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정전기 유도라는 건데,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도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물체를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플러스 전기 표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해놨고, 마이너스 전기 표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의 힘과 마이너스의 힘이 같은 거지. 플러스의 힘과 마이너스의 힘이 같으면 물론 얘도 역시 중성이겠지. 얘도 중성인 물체야. 중성. 전기적 중성이야. 근데 이런 물체에다가 지금 플러스 대전체를 들이댄 거야. 지금 중성인 이런 물체에다가 플러스인 대전체를 이렇게 들이댔어. 근데 들이댈 때 지금 요 물체의 오른쪽 부분에서 이렇게 플러스인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시키는 이런 그림이야. 그럼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배워서 알겠지만은 요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 즉 전자, 마이너스를 띠는 요 전자하고 플러스를 띠는 요 원자 핵이겠지. 얘네 둘,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그래서 지금 요 중성인 물체의 오른편 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플러스가 가까이 온 쪽으로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몰려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 자, 플러스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원자 핵은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전자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요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오게 돼.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가 몰리지는 않았지만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오는 바람에 이쪽 부분, 이 물체의 왼쪽은 전반적으로 플러스의 힘이 강해지겠고, 이 물체의 오른쪽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원래 중성이던 물체였는데 대전체를 가까이 접근시켜서 대전체가 가까이 온 쪽에는 그 대전체와 반대 전기를 띠게 되고, 또 그의 또 반대편은 그 대전체와 같은 전기를 띠게 되는, 이렇게 양쪽이 서로 이렇게 전기가 나뉘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요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전자만 움직일 수 있다. 플러스는 못 움직인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어떤 대전체를 중성인 물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가까이 가져다 된 대전체와 반대가 되는 그런 전기적 현상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나타난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선생님이 이 전자를 이쪽에다 다 이동시키지 않고 이쪽에도 좀 남겨놨지, 이렇게 뜨문뜨문. 그러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전자가 많이 몰렸다는 거지 전부 다 일이 온다는 게 아니야. 이쪽에도 일부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 전기가 유도되었고 저쪽 먼 쪽에는 플러스 전기가 유도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전기적 현상이 유도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정전기 유도라고 해. 당연히 이 물체를 치우게 되면 이 대전체를 이제 다시 멀리하게 되면 원래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지, 중성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검전기라는 거를 이제 교과서에 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검전기는 말부터 이제 일단 그 이름부터 조금 이해를 하면 검전기니까 전기적인 현상을 검사하는 그런 기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한 장비. 뭐 장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데 어쨌든 전기적 현상을 검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교과서나 또 문제집에도 보면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제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야. 지금 요거는 유리병이야, 유리병. 요 유리병이고, 유리병 속에 이렇게 둥글럽적하게 이제 금속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요 밑에도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요 끝부분은 아주 얇게 나눠가지고 두 갈래로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금속박이라고 부르거든, 박. 우리가 박이라는 거는 아주 종이장처럼 얇게 만든 그런 걸 이제 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는 금속판,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금속 막대와 아래쪽에는 금속박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금속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가 있고, 금속박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좀 주의를 하고, 자, 위에 있는 게 금속판, 아래에 있는 게 금속박이야. 자,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검전기는 전기적으로 일단은 중성이야, 중성. 그러니까 플러스들도 있고, 마이너스들도 있고, 이게 골고루 퍼져 있는 형태지, 지금.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이제 금속, 이제 요 검전기에다가, 선생님 지금 이제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는 그림을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려놨거든? 그럼 여기 이제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을 시키면은, 아까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원래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이 대전체가 접근을 하는 요 가까운 쪽, 요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얘하고 멀리 있는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 요게 아까 전에 그 정전기 유도 현상의 기본적인 원리였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자들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에 이제 분포되어 있던 이런 전자들, 이런 데 이렇게 쫙 분포되어 있던 이런 전자들이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얘네들이 요 밑부분으로, 요 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지. 플러스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끼리는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지, 척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요런 데 분포되어 있던 요런 전자들이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반발력, 척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돼.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겠지.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위쪽이나 이런 데 마이너스가 전혀 없냐, 전자가 전혀 없냐, 그런 건 아니야. 조금씩은 다 남아 있는 건데, 어쨌든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그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요 전자들이 반대쪽으로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먼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런 식의 분포가 형성이 되는 거야. 전기적 분포가 요런 식으로 형성이 돼. 그러면 마이너스들이 밑으로 몰렸는데 요 아랫부분을 얇은 금속 박으로 이렇게 벌려놨다 그랬지. 그럼 요 사이로, 요로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쫙 몰렸기 때문에 요 두 금속박 사이에서는 반발력, 즉 척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요 밑에 있는 금속박이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 일로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에 몰리겠지 이렇게.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 아래쪽이 전부 플러스가 되겠지. 이 아래쪽이 플러스가 형성되겠죠. 그래도 어차피 플러스니까 이게 또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는 거,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는 걸 예를 들어놨는데 플러스 대전체가 오더라도 여기가 벌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전기를 띠지 않은 애가 이게 대전체 아니야. 중성인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당연히 금속박은 운동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물체를 들이댔을 때 요 밑에 있는 금속박이 움직이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들이댔는데 밑에 있는 금속박이 움직였다. 그럼 얘가 대전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접근하는 물체가 대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검전기로. 아까 전에 검전기는 전기적인 현상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접근시키는 물체가 대전되어 있는 물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전하량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하량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대전체가 되게 마이너스인데 강력해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금속박이 좀 많이 벌어졌겠지 그치?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강력하지 않다 그러면은 요 금속박이 조금만 벌어지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전하량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하량이 그 전기적 성질의 세기를 말하는 거야. 전기적 성질의 세기. 그러니까 전하량이 크다 이 얘기는 전기적 성질이 강해 이런 뜻으로 일단 받아들여도 여기서는 무방한 거야. 그래서 전하량이라는 거는 전기적 성질의 세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교재가 따로 특별히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메모지나 노트에 이제 적으면서 정리를 하면 되고 문제집이 있으면 그 문제집에 있는 그림들을 이용하거나 여백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도 괜찮겠어. 자, 그래서 일단 검전기라는 것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고 일단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 벌어지는 정도로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로 전하량도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한번 멈춰 놓고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정리를 한 번씩 하고 그 다음 거를 따라서 듣는 게 훨씬 더 정리하고 머릿속에 오래 남을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검전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요건 이제 서술형 주관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검전기 문제를 주고, 그림을 주고, 이와 같은 실험 장치,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은, 대전 여부하고, 전하량, 그 다음에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대전 여부하고 전하량 그러니까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대전체인지 아닌지 두 번째 아까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전하량이 큰지 작은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의 종류도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건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대전 여부하고 전하량,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대전체인지 또는 마이너스 대전체인지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하고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로 전하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중성의 검전기, 중성의 검전기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야. 중성의 검전기,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지 않은 검전기.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검전기도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나 마이너스로 대전된 그런 검전기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그거는 검전기 자체는 대전이 안 돼 있는 거야. 검전기는 그냥 중성체인데 거기다가 이제 뭘 들이대서 이게 대전이 된 물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거고 검전기 자체도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켜놓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하의 종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이대고 있는 이 물체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체인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체인지 그 전하의 종류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전하의 종류는 중성인 검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돼 있는 검전기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서 그냥 검전기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3가지를 쓰시고 이렇게 3개를 쓰면 돼. 3개를 쓰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성인 검전기 뭐 요런 식의 이제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에 설명이 붙어 있다면, 중성인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두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은 3번째 거는 적으면 안 되겠지, 그치? 3번째 거는 대전이 돼 있는 검전기로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문제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선생님은 혹시나 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전하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 이제 2번째 시간으로 이제 전기현상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그 오음의 법칙하고 전기 회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뭐 이때 학교마다 뭐 다르긴 한데, 뭐 꼬마 전구에다 전선을 연결해서 뭐 건전지하고 스위치를 달아서 뭐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뭐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거야.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회로를 하나 이제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제 사각형, 여기 이제 전선이지, 이게 회로고, 이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고, 여기 지금 이제 건전지를 이렇게 끼워 놓은 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건전지 기호에서 이렇게 길쭉하게 표시된 게 플러스고, 요거보다 짧게 표시된 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전지를 사더라도 건전지에서 그 앞에 톡 튀어나온데, 거기가 이제 플러스고, 뒤에 이제 밋밋하게 돼 있는 데가 마이너스겠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지를 끼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지를 보통 전원장치다 이렇게 불러. 전원장치. 전지라고나 건전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전원장치다 이렇게 부르고, 전원장치라고 부르고, 요 전원장치에다가 이제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선생님 여기다 이제 전구를 하나 끼워놨어.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화살표 모양을 그려놨는데, 요거는 이제 전류의 방향이야, 전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그냥 공부를 하고 이게 봐야 될 부분이, 전류라는 게 이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런 것처럼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고 이게 정해져 있는 요런 이제 전원 장치를 직류 전원 장치라고 불러. 직류. 건전지 같은 게 이제 이런 직류 전원 장치로 돼 있는 거고, 일반 가정집이나 물론 이제 이런 학원이나 공장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집에 보면 그 컨센트 이렇게 코드 꽂는 데 보면 이렇게 돼지 콧구멍 같은 거 이렇게 2개 있고 거기다 이렇게 딱 꽂아서 쓰지 않아. 근데 거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특별히 구별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꽂을 때 뭐 이렇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맞춰서 꽂는 게 아니잖아. 그냥 코드 꽂아 엄마가 이러면 그냥 가서 이렇게 툭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특별히 구별이 안 돼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교류 전원장치라고 불러. 교류 전원장치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직류 전원장치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 이제 일일이 메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화면 시켜놓고 메모 같은 거 좀 해놓으면 좋겠지.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직류 전원장치야. 자, 그리고 이건 전원장치를 하고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 전구를 끼웠어. 전구를 끼웠더니 여기 별로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모양을 선생님이 표시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고 전원장치를 연결하고 여기다 전구를 끼웠더니 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기현상이 일어난 거야. 자, 이렇게 전기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보통 전류가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요 전류에 흐르는 방향 같은 건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주면 돼.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전류라는 거는. 선생님, 그러면 교류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던데. 자, 아까 얘기했던 교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집에서 쓰는 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는 게 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뀌는 거야. 플러스 극이 됐다가 마이너스 극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 교대로. 그래서 그걸 교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일반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거는 60Hz짜리. 즉, 1초에 60번씩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바뀐다. 그 정도 알면 되는 거고, 너무 깊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험에서 직접 만날 거는 전류의 방향 같은 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자,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거 기억을 해두고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류가 뭐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일단 전류라는 거는 끝에 U자가 붙었으니까 뭔가 흘러가는 거야. 뭔가 흘러가는 건데 뭐가 흘러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일단 전기 에너지가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전기 에너지가 흘러간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또 다룰 거니까 일단 전류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지. 전기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구가 여기 달려있는데 이런 전구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저항이라고 불러. 저항. 그래서 이런 전구 같은 걸 저항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저항이 나오는데 기술 과정 시간에도 저항이 나오거든. 기술 시간에. 저항이 뭐냐. 저항 그러면 말 뜻에서 오는 어감이 뭔가를 막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안 좋게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항이라는 건 이제 전자제품으로 그냥 인식을 하면 돼. 전자제품. 그러니까 전기 회로에서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게 저항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항 그러면은 문학적으로 저항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전자제품이고 그리고 저항, 전자제품이 뭐냐 이러면 전자제품은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에너지 전환 장치다. 요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요 전구를 봐봐. 요 전구 보면 지금 전기 에너지가 요 전구를 향해서 들어간 다음에 요 전기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빛 에너지로 바뀌었지? 빛 에너지로 바뀌고 남은 전기 에너지가 있다면 나오고 있겠지. 그러니까 전구라는 거는 뭐라고 설명하면 돼? 전구는 전자제품인데 어떤 전자제품이냐?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에너지 전환 장치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기 현상,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저항이 나오면 저항은 전자제품이고 전자제품은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다. 이 정도 이해하면 문제를 풀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일단 저항이라는 거 지금 두 개 했어. 전류라는 걸 했고 저항이라는 걸 했어. 그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기현상에 꼭 나오는 단어 중에 전압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전압이라는 단어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압 그러면 끝에 압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뭘 밀어주는 이런 압력, 힘 요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 난로, 여기 전기 난로를 하나 그려볼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 난로를 이제 우리 회로에서 이렇게 주는데 여기 이제 니크롬선이고 문제집에서는 이걸 저항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렇게 불을 켜는 거는 전구고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거를 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구도 저항의 일종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요런 이제 전구가, 요런 저항이 있어. 이게 전기 난로라고 치고. 그럼 전기 난로는 이제 열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전기 난로를 이렇게 하나를 갖다 놨어. 전기 난로. 전기 난로야, 이게. 톱니 모양인데. 자, 그러면 일로 지금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기 난로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전기 난로니까. 그렇죠? 열 에너지가 나오겠지.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도선을 따라서 흐르다가 전기 난로를 만나면 이 전기 난로도 전자제품이니까 전기 에너지를 지금 열 에너지로 바꿔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에너지가 일로 이제 나오고 있겠지. 그치? 자,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요 전자제품을 통과하기, 요 난로를 통과하기 전의 에너지하고, 요 전자제품, 요 전기난로를 해서 열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나오는 에너지하고는 당연히 누가 에너지 값이 크겠어? 그렇죠. 요 전기난로를 통과하기 전에 에너지 값이 더 크겠지, 당연히. 요 에너지가 들어가서 여기서 열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게 나왔을 테니까 만약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면은 요 전자제품으로 들어가기 전의 에너지가 더 클 것이고 요 전자제품을 통과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당연히 더 작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럴 때 요 저항을 기준으로 저항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을 통과하기 전의 에너지와 요 전자제품을 통과해서 나오는 에너지, 요 둘 사이의 차이, 그 에너지 차이를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차이를.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전위차라고도 불러. 전위차. 이거는 전기 에너지의 위치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거야. 다시. 전기 에너지의 위치에 따른 차이를 우리가 전위차라고 부르고, 당연히 저항에서 전자제품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통과하기 전의 에너지와 전자제품을 통과한 후의 에너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때 이 차이 값을 우리가 전위차 또는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압이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부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교재나 문제집들에 보면 전위차라는 말을 쓰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 전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전압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압력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 전압은 자 전자제품을 통과하기 전과 후에 에너지의 차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압이라는 거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저항을 통과하기 전과 후에 전기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전류, 그 다음에 저항, 전압, 요 세 가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요 3요소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요 개념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전류라는 걸 얘기했는데, 전류는 흘러가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는데, 그 전기 에너지를 그럼 누가 가지고 갈 거냐 이거지. 그 누가 가지고 가냐 하면 전자가 가지고 가는 거야. 전자가. 그러니까 이 전기 현상에 대한 것들이 처음 연구되기 시작했을 때는 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가 가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 에너지를 누가 가지고 가는 건지, 실제로는 누가 흘러가는 건지에 대한 것은 그거보다 나중에 밝혀지게 돼. 그 나중에 밝혀진 게 이제 전자라고 하는 알갱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공부했던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라는 알갱이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아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전류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거는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야,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라고 그냥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해 라고 약속을 한 거고, 나중에 이 전류라는 것은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실제로 이제 보니까 전자라는 애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플러스 극 쪽으로 흐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전지의 전원장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간다는 거는 요거는 실제로 알게 된 거고, 전류라는 게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하고 서로 정한 약속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맞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냥 그렇다고 하고 써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전자가 나중에 발견된 다음에
전류라는 거는 전자의 흐름이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바꾸지 않고, 그냥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걸로 하고, 전자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걸로 한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그냥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원론상으로는 전류라는 거는 그냥 전자의 이동이다. 그리고 요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놓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느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데다 조금 메모만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이 전류라는 게 흐름이란 말이야. 흐름. 류가 흐른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야. 전류의 세기, 전류가 흐르는 세기. 근데 요 세게 흐른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많이 흘러도 세게 흐른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서 나한테 막 물이 막 나한테 막 몰려와. 물이 막 몰려오는데 보니까 물이 빨리 흐르는 것 같진 않아. 물이 천천히 오는 것 같긴 한데 막 어마어마한 물이 오는 거야. 깔리면 죽을 수 있겠지. 예. 그러니까 그럴 때도 물이 되게 세게 온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물이 오는데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 물의 양이. 근데 물이 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럴 때도 우리는 세게 온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전류라는 것이 흐를 때 얼마나 세게 흐르느냐는 거는 양적인 것도 영향이 있는 거고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얼마나 빨리 오고 있느냐, 속도, 시간에 관한 것도 오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전류의 세기를 이제 정한 건데, 기준을 1암페어라고 일단은 이제 정한 거야. 암페어 단위를 사용해서 전류의 세기를 암페어. 그리고 이제 1암페어라는 게 어떤 거냐, 1암페어는 일단 1초 동안에, 요 시간 중요해. 암페어는 무조건 1초를 기준으로 재는 거야. 자, 1초 동안에, 아까 전류가, 전자가 이동하는 거니까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통과하는 그런 세기를 말해.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 6.25가 숫자가 이제 더, 이렇게 소수점 뒤로 더 있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솔직히 10에 18승계면은 공이 18개가 붙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뭐 센다는 것 자체가 뭐 셀 수도 없는 그런 양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론상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1초에 6.25 곱하기 10에, 말도 잘 안 나오네. 10에 18승계의 전자가 통과하는, 이 정도가 1초 동안에 지나가는 세기를 우리가 1암페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되겠지. 1암페어를 이렇게 정의한 거니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로 정의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10암페어는 뭐냐 이거지. 10암페어. 당연히 10암페어는 1암페어의 10배가 되겠지. 1암페어의 10배. 자, 그러면 선생님 1암페어하고 10암페어는 10배 차이니까 이게 뭐 시간이 10배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개수가 10배라는 건가요? 어느 게 10배일까? 네, 고민할 필요도 없죠. 내가 좀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암페어는 무조건 1초를 기준으로만 재는 거야. 그러니까 10암페어라고 해서 뭐 시간이 10배인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무조건 전류의 세기, 암페어 단위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때는 1초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암페어도 무조건 1초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10암페어도. 그러면 시간은 똑같이 10암페어, 1암페어 10배니까 똑같이 1초로 가면 이게 전류의 세기가 10배니까 전자의 개수가 10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1초는 똑같아. 10암페어를 하더라도 1초는 똑같고,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9승. 네, 여기 18승이었죠, 아까. 근데 여기 19승으로 요게 10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의 전자가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10암페어라고 하고, 시간은 무조건 1초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요 숫자, 6.25 곱하기 10의 18승이라는 요 숫자를
계속 이야기하기가 끝에 이게 뭐 18이라고 붙어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또 귀찮잖아. 못 들었을 때 몇 개가 지나갔다고 이랬는데 막 6.25 곱하기 10의 18승 이걸 계속 얘기하기도 뭐하니까 요거를 전하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거를 이제 개수를 묶음 단위로 통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그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여기 19승계라고 되어 있네. 여기 18승계야. 잘못 썼네. 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우리가 1쿨롱이라고 이렇게 통일을 한 거. 통일을 한 게 아니고 묶음 단위로 쓴 거야, 그냥. 연필 12자루를 우리가 1다스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연필 12자루라고 해도 되고 1다스라고 해도 되는데 12자루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1다스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1쿨롱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만약에 10의 19승계다. 그럼 개수가 18승계보다 10배가 많잖아. 그럼 몇 쿨롱이야? 그렇지, 10쿨롱이지. 그런 식으로 이 쿨롱이라는 거는 그냥 개수의 묶음 단위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뭐 꼭 전기에서만 안 써도 돼. 뭐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뭐 아줌마한테 오징어 1쿨롱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아줌마가 1쿨롱계가 뭔지 안다면. 근데 줄 수도 없겠죠. 전 세계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오징어 다 잡아봐야 1쿨롱계 택도 없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쓸 일이 없지. 어디 가서 개수를 말할 수가 없고 그걸 뭐 사거나 가져올 수도 없으니까. 근데 전자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정도가 지나가는 게 겨우 1암페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1쿨롱으로 이렇게 묶어서 쓴다는 거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 전류의 세기를 계산하는 또는 이제 이런 1암페어의 정의 같은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회로의 구성. 자, 전원장치를 설치하고 저항들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회로를 만들 건데, 회로에 보면 직렬회로라고 있거든. 직렬회로. 직렬회로 말고 이제 병렬회로도 있는데, 이게 직렬회로냐 병렬회로냐는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로 이제 일단 기준을 삼는 건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뭐 간단하지. 저항 두 개가 있어. 저항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항을 R.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저항을 이렇게 하나의 줄에, 하나의 전선에 이렇게 연결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이건 이제 직렬 연결이야. 직렬 연결. 뭐 직선에다 이렇게 매달았으니까 직렬 연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이제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하면,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연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본 거야. 전류의 세기가 어떤지, 뭐 전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자, 해봤더니 이런 거야. 자, 여기 이제 전류가 흘러.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나중에 오메 법칙이라는 걸 할 건데, 물론 이제 기술 과정 시간에 배운 사람도 있는데, 오메 법칙의 관계식이 있어. V는 IR이라는 식이 있어. 일단은, 무턱대고 외우면 돼. V는 IR이라는 식이 있어. 그리고 이때, 요 V가 전압이야. 요 V가 전압. 요 V가 전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I가 전류의 세기야. 선생님 여기서 전류라고만 이렇게 쓰는 거야. 전류의 세기고, 요 R이 이제 저항이야. 저항.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우리가 관계식이라고 불러. 공식이 아니고 관계식이야.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는 거. 근데 요 관계식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한번 열심히 할 건데, 지금은 요 식을 좀 외워주면 좋겠어. 그리고 요 전기회로에서 뭔가를 계산해 내야 될 때는 요 V는 IR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관계를 묻는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설정된 상황을 해석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요 식에다가 의존을 하면 돼. 굉장히 좋은 식인데 일단은 좀 외워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는 거야. V는 IR, 전류는 전압에다 저항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하나 놓고, 자, 이제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야, 전류가.
그럴 때 일단 흐르는 전류를 내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계산을 할 때 이 식에 의존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V는 IR. 자, 이쪽에다 다시 적어보면, V는 전압은 I 곱하기 R로 계산을 할 건데, 자, 여기 전압은 여기 12V라는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넣으면 될 것 같아. 자, 12.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거야. 전류의 세기를 내가 좀 알아볼 건데, 전류의 세기는 요 I가 전류의 세기지, 요게 얼마인지 알아볼 거야. 그럼 12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얘가 얼마냐? 얘를 박스 안에 넣고, 자, 여기 저항을 넣을 거야, 저항. 근데 저항은 지금 여기에 뭐 이게 말발굽 모양을 해서 내가 써놨는데, 요 R1이라는 저항의 값을 내가 4옴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옴이라고 읽고, 요거를 2옴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R1의 저항값은 4옴이고 R2의 저항값은 2옴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내가 해놓은 거지. 선생님, 근데 여기에 보면 저항 쓰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는데 4 써야 돼요? 2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거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적인 전류의 세기를 묻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저항이 두 개가 있어. 우리가 요런 저항을 부분 저항이라고 말해, 부분 저항. R1, R2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하나하나를 부분 저항이라 그래. 그럴 때 여기 쓰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지. 이럴 때는 저 두 개의 저항을 합성한 값을 여기 써주면 돼. 자, 합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R1, R2, 4옴, 2옴짜리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두 개 말고 만약에 저항 하나를 설치한다면 얼마짜리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와 같은 것이냐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합성 저항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 자, R1, R2가 부분 저항이 두 개가 있어. 부분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 있는 거나 얼마짜리 하나가 있는 거와 같으냐를 생각해서 하나를 달았을 때의 그 값, 그걸 이제 합성한다고 얘기해. 그리고 직렬에서 요 저항 두 개가 이렇게 한 줄로 붙어 있는 직렬에서는 두 저항을 그냥 더하면 돼. 더한 게 합성 저항이야. 그럼 4하고 2하고 더하면 6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합성 저항이 6이 돼. 그럼 지금 여기는 4하고 2짜리 두 개를 걸어 놓는 거는 6짜리 하나를 걸어 놓는 거와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12V는 얼마에다 6을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때 요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2A가 되겠지, 뭐 2A.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야.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암페어 단위로 넣어줘야 돼. 암페어 단위. 자, 미리 암페어로 나오면 암페어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되는 게 1암페어는 1000mA야. 1000mA. 그러니까 요 단위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적절히 변형을 해서 쓰면 되겠지. 예를 들면 500mA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 0.5A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외운 이 옴의 법칙, V는 IR,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2A더라 이거지. 2A. 물론 실험을 할 때는 전류계라는 것으로 재보면 돼. 전류계라는 걸 설치해서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 재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본 거야. 자, 2A가 흐르더라 이거지. 자, 그런데 전류계를 갖고 이제 재봤더니 요 R1을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도 2A이고, 여기 R2, 4옴,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도 2A더라 이 말이야.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직렬로 회로를 구성했더니 앞에 있는 저항이든 뒤에 있는 저항이든, 즉 R1이든 R2든 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렬 회로는 전류의 세기가 다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외워야 될 거야. 자, 직렬 회로에서는 반드시 전류의 세기가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2V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계산이 다 됐으니까 지울게. 혹시 써야 될 내용이 있으면 화면을 멈춰 놓고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2V의 전원을 연결을 해 놨는데 12V.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계라는 것으로 전압도 특정을 해봤는데, 자, 여기 2ohm하고 4ohm짜리 두 개의 저항에다가 전압계로 측정을 해봤더니, 얘하고 얘가 이 전압을 나누어서 가져가더라는 거야. 얘네 둘이 이 전압을 나눠서 가져가더라. 근데 이제 어떻게 나눠갔냐 하면, 측정을 해보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정리를 했겠지. 근데 어떻게 나눠갔냐 하면, 저항이 4ohm 대 2ohm이니까 저항값이 2대 1이라는 저항의 비를 가져. 여기가 4ohm이고 2ohm이니까 2대 1이지 저항이. 그러면 이때 요 12V도 2대 1로 나눠 갖는 거야. 저항비랑 똑같이. 자, 그럼 12V를 얼마로 나누면 돼? 12V를 2대 1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를 세 조각을 내면 되겠지. 12V를 세 조각을 낸 다음에 그 세 조각 중에 한 조각을 이쪽이 가져가고 두 조각을 이쪽이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럼 12V를 세 조각을 내면 한 조각이 4V지. 그러니까 이때 요쪽 R2에 요 R2에 4V가 가게 되고 요 R1에 8V가 가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을 나누어 먹는데 이때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건 뭐냐? 자, 이쪽은 2명이 먹어야 되고 이쪽은 1명이 먹어야 되고 2대 1이니까 2명 있는 쪽에 2조각 줘야 되고 1명 있는 쪽에 1조각 준다. 요걸 이제 선생님은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자, R1은 저항이 지금 얼마였어? R1은 저항이 얼마였어? 4ohm짜리지, 여기는 2A의 전류가 흐르고, 요건 뭐 여기 R2도 마찬가지지. 몇 볼트? 8V의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2, 요 두 번째 있는 요 저항은, 자, 저항값이 2ohm이지? 여기는 직렬이니까 전류의 세기는 똑같아. 얼마? 2A가 걸리고 2A가 지나가고 전압은 4V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전구라면, 요 저항 두 개가 전구라면 R1이라는 전구와 R2라는 전구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죠. 이런 상황이.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은 전류의 세기하고 전압, 어떤 저항에 전류와 세기와 전압, 전류의 세기와 전압을 곱해볼까, 실제로? 28에 16이죠. 16 쓰고, 암페어 볼트 되겠네. 암페어 볼트. 이렇게 쓰면 돼요. 암페어 볼트. 자, 이쪽은 248이죠. 8. 그 다음에 암페어 볼트 이렇게 쓰면 돼.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지금 여기다 곱해서 써놓은 이게 뭐냐, 이게 1초 동안 잡아먹는 전기 에너지야. 전력. 뒤에서 이제 전력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 나온 김에 한번 적어본 거야. 1초 동안 잡아먹는 전기 에너지. 그러면 R1에서는 16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잡아먹고 R2에서는 8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소모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배 더 많이 소모시키네, R1에서. 그지? 그러니까 R1이 전기 2배 더 먹어.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전구라면 R1이 2배 더 밝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 따로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 이제 지금 요 정도만 다루고 지금 직렬 회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 보자. 직렬 회로는 저항을 하나의 도선에 같이 연결을 한 거야. 하나의 도선에 순서대로 연결을 한 것이고, 자, 요 때는 전류의 세기는 같아. 각각의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대신 뭘 외워야 돼? 전압을 나눠 먹는다. 이렇게 외워야 돼. 외울 때 좀 편하게 외우고 싶으면, 이게 어차피 이게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흘러가는 세기하고 여기를 흘러가는 세기가 서로 다르면은, 뒤에서는 빨리 오는데 앞에서는 느리게 가면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좋겠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길로 가니까 흐르는 세기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도 괜찮아. 근데 두 번째 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저항은 요 두 개의 저항은 전압을
나눠 먹게 돼. 전압을 나눠 먹는다. 자, 그래서 아까 먼저 살짝 켰었는데, 자, 직렬 회로의 특성은 꼭 정리를 해서 외워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정지 화면 처리하시고, 요 내용은 반드시 적어 두기 바랍니다. 자, 직렬 회로의 특성은 뭐다? 예, 전류의 세기는 같다. 전류의 세기는 같고, 저항은 전압을 나눠 먹는다. 근데 어떻게 나눠 먹는다? 비례하게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저항이 큰 쪽에 전류, 그러니까 저항이 큰 쪽에 전압도 크게 걸린다.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런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요 세 번째는 사실 서술형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직렬 회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아까 어차피 여기를 흐르는 R1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하고 R2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뭐 전류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이때 저항의 크기와 전압이 어떻게 나뉘어질 거냐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이 회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직렬 회로를 통해서는 저항의 크기와 전압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이 큰 쪽으로, 저항이 큰 쪽으로 전압도 많이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저항이 큰 쪽으로 전압도 많이 갈 거니까, 저항이 큰 쪽으로 전압도 크게 갈 거니까 얘네 관계가 무슨 관계다? 그렇죠.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직렬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이야. 꼭 지금 선생님 설명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정지화면 해놓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필기해놓은 내용들 다시 한번 훑어보고 나서 요 다음 내용을 들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병렬 회로. 자, 병렬 회로 갑시다. 자, 병렬 회로는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요 그림에서처럼 보면 저항 두 개가 이번에는 3오음하고 6오음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요 저항을 선생님이 뭐 이제 A라고 하고 요 저항을 B라고 할게. 자, 그러면 A의 저항이 3오음, B 저항이 6오음이야. 그럼 뭐 이렇게 전구라고 해도 돼. 전구라고 해도 되는데 B가 이제 저항이 A보다 2배 크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이 회로에도 이제 전류가 흐르겠지. 12V짜리 전원장치를 해놨으니까 전류가 흐를 건데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V는 IR로 일단 계산을 할 수 있어. 자, 이 계산은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많이 다룰 거니까 그때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고, 요 식은 반드시 좀 외워야 돼. V는 IR. 자, V는 IR 외웠으면, 자, 좀 크게 쓸까? 자, V는 IR 이렇게 써놓고, 자, 전압은 여기 12V니까 여기 그냥 12V 쓰면 될 것 같아. 아까랑 똑같이 12 쓰고, 자, 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 이제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이걸 알고 싶은데, 자, 저항을 여기다 이제 곱해줘야 되겠지? 근데 저항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 3하고 6이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어. 이렇게 병렬이라는 거는 도선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분기점이 생기면서 요 두 개의 저항이 이렇게 서로 다른 줄에 연결되는 이런 걸 이제 병렬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요때 요 저항도 역시 마찬가지야. 3오음짜리하고 6오음짜리가 병렬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36을 우리가 부분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분 저항. 자, 얘네들이 얼마짜리 하나가 있는 거랑 같겠냐? 그 얼마짜리가 얼마냐 도대체? 요걸 구하는 걸 이제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데, 자, 요 병렬 연결해서 아까 직렬은 그냥 더하는 거였잖아. 요 병렬 연결에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요거를 역수를 취해. 부분 저항을 역수를 취해. 그럼 3의 역수가 3분의 1이고 6의 역수가 6분의 1이지. 자,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더해.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값이 세모라고 하면, 요 세모라고 하면 요 세모를 다시 역수를 취하면 돼. 그럼 그게 합성 저항이야.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2분의 1. 두 개 더하면 2분의 1이 나오는데 요 2분의 1의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야. 요거의 역수. 자, 요거의 역수를 취하면 요게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네, 요 값의 역수. 그러니까 부분 저항을 역수 취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역수를 취하면 돼.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뭐야? 역수의 합의 역수죠.
역수의 합의 역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부분 저항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를 그냥 곱해. 요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한 걸로 나눠도 돼요.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더한 걸로 나눠. 더한 걸 곱한 걸로 나누면 안 돼. 곱한 다음에 더한 걸로 나누는 거야. 두 개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하고 6이니까 두 개 곱하면은 3, 6, 18이죠. 18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9죠. 그럼 18을 9로 나누니까 얼마 나옵니까? 당연히 2 나오겠죠. 그래서 합성저항 2옴 이렇게 구해도 되고 뭐 이렇게 구해도 돼요. 역수를 취한 다음에 더해서 역수 취해도 되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할 대로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이때 여기 12V. 자, 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 우린 요걸 알고 싶은 건데 요 R을 구하니까 지금 요게 2가 나왔어. 2옴.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얼마다? 그렇죠. 6이 되겠죠. 6A. 6A. 그래서 여기는 지금 6A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6A. 자, 그럼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다 적어볼까? 여기 6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6A. 자, 이거 병렬 합성, 병렬 저항 두 개를 합성하는 방법,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요 풀이 방법, 요것도 이제 메모할 학생들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메모를 해 놓고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들으면 돼. 자, 이게 선생님 이제 지울 거야. 지울 거니까 지우기 전에 이제 정지 화면 해 놓고 적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여기 6A가 흐른다고 했어. 자, 6A가 흐르는 걸로 계산이 됐는데, 자, 6A의 전류가 흘러가다 보면, 흘러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야. 위로 갈 수 있는 길도 나오고, 아래로 갈 수 있는 길도 나왔어.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일단, 그 전압부터 측정을 해보면, 여기가 12V지, 12V고, 여기와 여기에서의 전압이 얼마인지, 이제, 그, 전압계로 측정을 해봤단 말이야. 그런데 3호음이나 6호음이나 저항 A나 B나 여기 전체 전압이 12V니까 B에 걸리는 전압도 12V가 나오고 A에 걸리는 전압도 12V가 나오더라 이거야. 자, 그러니까 병렬 연결을 해놓으면 전체 전압, 이 전원장치에서 공급되는 이 전체 전압이 그대로 다 가는 거야. A도 12V, B도 12V.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해도 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 여기 학원, 이런 데는 다 병렬 연결돼 있어, 회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도,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220V인데, 안방도 220V고, 뭐, 건너방, 작은 방, 거실, 화장실, 부엌, 다 220V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방에서 쓰던 노트북, 코드 뽑아가지고 안방에 가서 꽂아도 그대로 쓰죠. 220V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을 해놓으면 어디나 전압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 집을 기억하면 돼. 우리 집에서 내 방이나 안방이나 거실이나 다 전압이 똑같구나. 우리 집은 병렬이다. 다시 뭐라고? 우리 집은 병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면 각각의 저항에서 전압의 크기는 같게 돼. 아까랑 조금 다르네, 그지? 아까 직렬 연결은 뭐였어? 저항이 큰 쪽이 전압 많이 가져가고 저항이 작은 쪽이 전압 작게 가져가고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 근데 지금 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다 똑같아. 그러면 아까 직렬은 전류가 똑같았잖아, 직렬은. 그럼 병렬은 전류가 다르겠네.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어. 왜? 길이 두 갈래 길이니까. 길이 두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여기가 저항이 3호음으로 작고 여기가 저항이 크죠. 여기가 저항이 크고 여기가 저항이 작아. 글씨 작게 썼지. 자, 이러면 전류는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가더라 이거야. 해보니까. 실험을 해봤더니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저기다 선생님 써볼까? 저항이 작은 쪽으로, I가 전류의 세기야. 전류가 많이 가더라 이거지.
자, 저항이 아래로 화살표인데 전류는 위로 화살표다. 저항이 아래로 화살표일 쪽에 전류는 위로 화살표. 서로 반대죠. 그래서 전류와 저항의 세기는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거를 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돼.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담아둘 때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간다. 그거 어떻게 많이 가느냐? 반비례로 많이 가. 반비례로. 그 반비례라는 말이 수학으로 치면 역수에 해당하는데 역수. 지금 여기 보면 저항이 3대 6이야. 그럼 저항이 3대 6이라는 것은 저항이 1대 2라는 얘기죠. 저항이 1대 2. 저항이 1대 2. 그럼 저항이 1대 2면 전류는 2대 1로 흐른다 이런 얘기야. 이게 저항의 비가 1대 2면 전류의 세기는 2대 1로 흐른다는 거죠. 이때 자리를 이렇게 바꿔 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역수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역수. 가끔 시험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와. 뭐의 비가 어떤 것의 비가 3대 2대 1이다 이렇게. 그럼 이때 반비례하는 어떤 거의 비를 구하라고 물어봐. 그러면 어떤 것의 비를 3대 2대 1을 주고 얘랑 반비례하는 거의 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친구들 중에 안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반비례니까 바꿔 쓰면 되나 이래가지고 얘를 이쪽에다 써서 1, 얘를 2, 얘를 이렇게 갖고 여기다 3 이렇게 3대 2대 1의 반비례는 1대 2대 3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고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고치면 안 되고 3대 2대 1의 역수를 취하면 돼. 이거의 반비례인 걸 구해라 그러면 역수 얼마입니까? 3분의 1대 그 다음에 2분의 1대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의 역수는 1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정수비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6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다 6 곱하면 2대 3대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대 2대 1에 3대 2대 1이 나왔을 때 반비례 관계를 구해라 그러면 2대 3대 6 이렇게 구해야지. 이게 자리 바꿔 쓰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틀리면 좀 창피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역수 관계로 구하면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수로 구해주면 돼요. 어쨌든 자, 병렬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간다는 거야.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가. 자, 그러면 선생님 써볼게. 자, A하고 B 아까처럼 써보자. 자, A, B 써보고 A 저항, B 저항. 아까는 R1, R2였는데 여기 A 저항, B 저항 쓴 거야. 자, A 저항의 전압은 12V고요. 둘이 병렬이기 때문에 B 저항의 전압도 12V 이게 같아. 단지 자, A 저항이 작기 때문에 얘가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A 쪽으로. 자, B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작게 흘러. 자, 그럴 때 반비례로 흐른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요 6A를 또 역시 전류의 세기가 2대 1로 나뉘어져야 되니까 요 6A를 세 조각을 내서 그 중에 한 조각과 두 조각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세 조각으로 나눠서. 그럼 6A를 세 조각으로 나누면 2A지 한 조각이. 자, 그 한 조각이 어디로 가느냐? 저항이 큰 쪽, B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B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이고, 그 다음에 A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4A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나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A 저항하고 B 저항에, A 저항, B 저항, 물론 이제 B가 지금 저항이 크다는 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A가 저항이 작다는 거 염두에 두고, 저항이 작은 쪽에 전류가 더 많이 흘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요거 두 개 곱해보면 돼. 요게 두 개 곱하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거든. 자, 곱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48이죠. 네. 48 뒤에 단위는 생략할게. 암페어 볼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 48이고, 요 B는 얼마입니까? 24죠? 24. 그러니까 A는 1초에 48의 전기 에너지를 먹는다면
B는 1초에 24의 전기 에너지를 먹어. 그럼 이 병렬에서는 저항이 작은 쪽이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시켜. 그러니까 두 개가 전구라면 A가 더 밝은 거야, A가. 왜 밝아? 전압이 커서? 아니죠. 전압은 똑같지. 전류가 많이 흘러서 밝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직렬, 병렬 요 내용은 한번 듣고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때 선생님이 강의해서 올려놓은 거 한번 다시 들으면서 써놓은 걸 한 번씩 눈으로 보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도 같이 이렇게 눈으로 한 번씩 쭉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을 하면 좋겠지. 자, 그래서 직렬과 병렬 회로의 특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병렬 회로의 특성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써놨는데, 자, 병렬 회로는 전압의 크기가 같다. 직렬과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전압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아까 직렬에서는 전압을 나눠서 먹었는데, 자, 요 병렬에서는 전류를 나눠 먹는다는 거. 그럼 전류를 어떻게 나눠 먹어? 반비례로 나눠 먹어야 돼. 저항이 큰 쪽으로 전류는 잘 안 가.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가. 그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요런 회로를 구성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전압이야 여기나 전압이 똑같으니까 전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 저항의 크기가 다를 때 어디로 전류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저항의 크기와 전류의 관계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적어놓고, 정지화면 해놓고 딱 적어놓고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직렬, 병렬 회로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부터 전기 에너지, 전력, 전력량 이런 계산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까지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 여기까지 확실하게 외워서 회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회로들을 원활하게 잘 구하고 답도 쓰고 어디로 전류가 흐르고 뭐가 갔고 이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다 준비가 딱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할 때는 굉장히 쉬워져.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드시 외우고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돼. 자, 어쨌든 오늘도 듣느라고 고생했고, 다음에 올려놓는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해주기 바래. 수고했어.